반갑습니다. 소리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해도 되는데 녹음을 하고 싶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1, 2, 3강을 다 들으신 분도 계신데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도 계셔서 근데 뭐 상관없으실 거예요. 제가 1, 2, 3강은 주로 약간 정치, 경제 이런 쪽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자연과학적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과나 예술하신 분들 중에서 자연과학을 공부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추구하는 게 에카스가 추구하는 게 학제간 연구, 영어로는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도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이걸 한꺼번에 통섭해서 하나의 일관적인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해보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자연과학과 어떻게 사회과학이 연결되는지, 자연과학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생물적인 것과 물리학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지 그런 일단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에카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우리 과정의 제목이 에카스 아카데미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에 여러분들 잘 오신 겁니다. 영화를 좀 소재로 하면 흥미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영화 소재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혹시 이거 보신 분? 보셨네. 그렇지. 이게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인데 영어로 제목은 Theory of Everything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에카스 원리가 바로 세상 모든 것의 원리인데 제목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리라는 제목이 나와서 제가 흥미롭게 지금 이걸 선택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원래 제가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병이죠? 루게릭병에 걸리죠. 루게릭병에 걸려갖고 위중한 상태로서도 이 여자분이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때가 1980년대 같은데 이게 실제고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영화에 나온 사진입니다. 비슷하죠. 네. 그래갖고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 두 분이 나중에 이혼을 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실제로 그 스티븐 호킹이고 이제 그 배우죠. 이렇게 이 영화 스토리인데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물리학자죠. 그래갖고 A Brief History of Time,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1990년 전에 샀을 겁니다. 그래갖고 우주의 역사 138억 년 동안에 우주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이제 발견해서 썼는데요. 뭐 복잡한 그림이지만 어쨌든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고 빅뱅 후에 약 한 4억 년 지나서 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생겨나가고 지금 137억 년이 지나가는 그런 역사를 짧은 책에다 쓴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블랙홀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발견을 해서 굉장히 살아계시는 굉장히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갖고 Theory of Everything 하면서 별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주로 별과 관련된 세상의 원리를 밝혔습니다. 근데 별과 관련해서 인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인간들이 처음에 달력을 만들 때 항상 별을 보고 만들었고요.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항상 별을 보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양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히람 문명이나 헬레니즘 문명은 천상과 지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지상 세계와 천상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 세계도 그렇게 생각했죠. 천상은 고귀한 것, 지상은 약간 세속적인 것 이렇게 했는데 뉴턴의 만의 인력이 발견되면서 천상이나 지상이나 원리는 똑같다. 그러니까 운동의 법칙이나 만유인력의 법칙 다 똑같기 때문에 천상과 지상의 세계가 통합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티븐 호킹이 원했던 게 바로 통일장 이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중력과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일장 이론이고요. 물리학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아인슈타인도 이걸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븐 호킹도 이걸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꿈이 바로 통일장 이론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 통일장 이론과는 약간 다르지만 사회과학에서 통일장 이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 30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 통일장 이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의 일반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역사의 일반 법칙을 찾아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사상은 어떻게 흐르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학은 바로 역사의 일반 법칙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강의 동안에서 설명하는 게 바로 역사의 일반 법칙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리학에서 천동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바탕이 됐듯이 지구는 위대하고 가만히 있고 해와 달과 별이 돈다. 그거는 종속적인 거다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지동설과 뉴턴의 그 물리학에서 헤겔과 마르크스의 일종의 사회과학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겔의 그 변증법으로 정반합 이론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칼 마르크스는 유물 변증법이라는 방법으로 역사를 설명하죠. 그래서 역사는 고대 사회에서 중세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 결정론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 이론도 틀렸고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됐죠. 그 후에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고 복잡계가 나오면서 이런 이론들이 다 틀렸다는 건 이미 진작에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뭔가 새로운 그 그랜드 시오리라고 얘기하는데 사회학에서는 그 새로운 그랜드 시오리를 찾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카스 이론을 가지고 그런 성공에 도전해보고 있는 거죠. 별 얘기를 좀 했는데요. 또 바다에 또 별이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인도양에 있는 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별이 이렇게 굉장히 반짝이는데 바다에도 이런 빛이 있어요. 이게 몰디브 섬에 가면 바우드 섬이라는 데 가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 중에 하나인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신혼여행 한번 꼭 가서 보세요. 이게 바닷가에 이런 별 같은 게 빛이 밤마다 빛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절경이죠. 이런 식으로 바다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렇게 빛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바다 미생물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30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정도로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자극을 주면 빛이 더 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도 보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했더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발광 미생물이 있습니다. 발광 미생물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고 아주 단세포 미생물이죠. 단세포 미생물인데 빛을 내요. 이게.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서 빛을 냅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미스터리 오션 블로우 컨펌드 인 새틀라이트 포토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가 지금 소말리아 해역이죠. 여기가 인도양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인데 이렇게 넓은 지역에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려 250km 넓이에 이 넓은 면적에서 이 미생물이 동시에 빛을 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라서 최근까지 사람들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생각했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미생물이면 단세포 생물인데 이게 항상 켜있는 게 아니라 10분에 약 한 30초 정도 딱 거쳐서 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동시에
불을 밝혔다 동시에 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이 서로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할까? 어떻게 통신할까? 참 신기하죠. 이게 빛으로 통신을 하는지 무슨 뭐 페로몬 같은 화학 물질로 통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빛으로 통신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빛이 나니까 옆에 있는데도 빛이 나고 빛이 나는데 근데 왜 이런 미생물이 이렇게 동시에 빛이 나도록 진화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그 이유가 잡아먹히기 위해서입니다. 플랑크톤이 큰 고기에 잡아먹히면 그 장에서 성장을 해요. 그래갖고 다시 배설하면 거기서 바다로 다시 나와서 리프로덕션, 생식을 하고 또 다시 잡아먹히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생충은 자기 호스트, 그러니까 그 숙주에 잡아먹히려면 빛을 내야 되는데 뭔가 어트랙션을 해야 되죠. 유혹을 해야 되는데 빛으로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밝혀갖고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물고기가 볼 수 없으니까 뭉쳐갖고 같이 밝힙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빨리, 더 잘 성장할 수 있고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진화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억 년간 걸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대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 진화론을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보시는데 처음에 그 지구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겼는데 어떻게 다세포 생물이 됐을까? 그것도 상당히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한 개씩 있다가 어떻게 인간의 몸은 약 2천억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 세포가? 아마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세포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거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모여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되더라. 근데 모여 있으려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사례를 하나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참고로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거의 맞는 소리만 합니다. 생물학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집신벌레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손모들이 있어서 이동을 할 수 있죠. 단세포 생물이지만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 발광 단세포 생물이고. 근데 거의 모든 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껍데기가 있고 여기 핵이 있고 여기 핵막이 있고 여기 리보솜이라는 게 있고 골기체라는 게 있고 이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세포라는 게. 근데 이 세포들이 뭐 식물 세포만 약간 다른데 식물 세포는 이제 그 엽록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세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델인데 에볼루셔너리 컴플렉스 어댑티브 시스템 하면 진화하는 복잡 적응계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설명 오늘 처음 하는데요. 일단 이 껍데기가 있습니다. 껍데기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세포에서는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세포막.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 세포는 엔자임이 있고 핵이 있고 리보솜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골기체가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고 요 연결 관계가 이제 그 정보 교통 관계죠. 그리고 이런 그 안에서 밖으로부터 항상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를 받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죽죠. 그래서 이거를 받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디텍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포막에서는 그런 그 밖의 물질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단백질 구조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입 같은 거죠. 입으로 먹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탐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탐지를 해갖고 환경 변화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포 같은 경우는 빛을 탐지해갖고 나도 빛을 내겠다.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통신하고 이동하고 조작하고 방출하는 기능이 사람 몸으로 치면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죠. 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행기가 있고 여기서 폐기물들을 내보냅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11가지 특징을 오늘 설명드릴 건데 에카스에 대해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와 물질과 인포메이션을 흡수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에너지와 물질을 결국은 방출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디텍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펙터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제가 에카스를 설명할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세포, 그다음에 모든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그다음에 국가, 기업, 정당 모두 다 에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세포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국가를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업을 생각할 때도 이런 원리가 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화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지구상에는 지금 약 1000만 가지 정도의 생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가지의 생명체를 단 한 마리, 단 한 개의 단세포에 다 모두 다 후손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1000만 가지의 모든 생명체는 그 DNA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DNA 컴포넌트가 ATCG가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한 개 생명체로부터 다 진화됐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한 개의 생명체가 생겨서 이게 굉장히 많은 가지를 약 한 30억 년간에 거쳐서 진화하게 된 거죠. 보면은 이렇게 단 한 개의 세포가 식물로 분화하고 곤충으로 분화하고, 그다음에 그 피쉬, 어류로 진화하고, 새로 진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포유류, 그다음에 사람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트리들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엄밀하게 지금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 1000만 가지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1억 가지보다 훨씬 넘는 생명체가 이미 존재하다가 멸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의 과정에서 빠진 머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도 몇십 종류의 뭔가 생명체가 있다가 멸종되고,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캄브리아 대폭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구가 약 45억 년 전에 처음에 태어났는데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식어갖고 약 30억 년 전부터 이제 생명체가 단세포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진화 과정을 쭉 거치다가 약 6억 년 전에 캄브리아 대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생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캄브리아기인데요. 그러다가 한 2억 년 전부터 공룡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약 7천만 년 전까지 공룡의 시대가 왔고, 그러다가 그때 공룡이 완전히 멸종하고 지금 이제 이런 포유류 시대, 지금 이제 인간의 시대가 된 지 불과 만 년밖에 안 됐죠. 어쨌든 그런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럼 캄브리아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생명의 종이 엄청나게 많아졌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설명되는데요. 이 지구상의 공기의 농도가 이게 45억 년 전에는 거의 없다가 캄브리아기 되기 전부터 이때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산소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산소가 증가하게 돼서 한 15억 년 전부터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때 캄브리아기가 약 5억 년 전인데 이때 산소 농도가 10%까지 늘어납니다. 그 후에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21%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개 과정에서 이때 산소가 풍부해졌다는 것은 인간이 그 생명체가 메타볼리즘, 호흡을 해갖고 생명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됐다는 건 하나 있고요. 이때가 이제 캄브리아기의 가상기인데, 이때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라는 게 발명됐다는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눈이 생기면 포식을 그러니까 자기 먹이를 잘 잡을 수도 있고,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도망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텍터가 굉장히 좋은 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양한 눈이 발견되면서 거기서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산소의 증가와 눈이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갖고, 그래서 디텍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측정 중에서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에이전트가 존재하고 이 단위체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인간 몸에는 세포로 이루어졌지만
뭐 두뇌도 있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심장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 기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걸 룰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질서죠. 인체 내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그 구성원들 사이에 그 질서들이 제대로 잡혀야만 생산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룰 세트라고도 얘기도 하고 핏 오더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바로 이 룰 세트와 핏 오더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원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메오스타틱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에카스 안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호메오스타틱이라는 게 항상성이라는 건데 인간의 몸은 36.5도 근처에 있어야 되지 이게 너무 떨어져 버리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의 농도가 한 2% 정도 돼야지 7%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어떤 그 pH도 마찬가지죠. 그 산성도도 약 7에서 뭐 약간만 벗어나야지 너무 많이 벗어나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항상성을 자동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에카스에. 국가도 어떤 이런 항상성이 없이 예를 들면 뭐 폭력이 난무하는데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력이나 뭐 검찰력이 약해지면 국가가 파산하는 거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 저는 공룡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주라식 파크 영화는 대부분 보셨죠? 거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렇게 큽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물이 그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생물이 커졌을까? 커지면 여러 가지 불리한데 많이 먹어야 되고 포식자한테 잘 잡히고 근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이게 바로 호메오스타틱스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공룡을 냉혈 동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파충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온혈 동물, 온혈 동물이라는 것은 36도 근처에만 항상 춥거나 덥거나 거기서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뱀이나 악어 같은 거는 날씨가 더우면 뜨뜻해졌다가 추우면 대기 온도가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메오스타시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온도 측면에서. 근데 그런 파충류에서 포유류 혹은 공룡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항상성, 온도가 유지되는 항온 동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진화가 된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추울 때 이게 그러니까 표피, 껍데기가 너무 바디에 비해서 넓으면 온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몸체가 클수록 온도를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표면적은 그 길이의 자승에 비례하고 부피는 길이의 3승에 비례해요. 그래서 2배 커지면 길이가 2배 커지면 표면적은 4배가 돼요. 4가 되고 부피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성, 그러니까 항온 동물이 됐는데 온도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공룡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너무 커지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갖고 결국 한 6천만 년 전에 완전히 다 멸종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직 증명된 건 아니지만 멕시코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큰 운석이 떨어져갖고 거대한 게 떨어져서 지구 전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추웠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연기가 햇빛을 가려갖고 추운데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있었던 작은 포유류 동물과 새는 살아남았죠. 새는 왜 살아남았냐? 실제로 새하고 공룡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새는 공룡의 직접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는 따뜻한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어쨌든 이게 호메오스타틱스 설명할 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특징을 보면 어댑티브 러닝 앤 피드백. 뭔가 밖에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에카스는 복제되며 이 과정에서 진화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진화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복제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납니다.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 중에서 적합한 것이 셀렉션 됩니다. 그래서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 변이 선택이 반복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환경과 적합한 것이 자꾸 늘어나고
더 많이 확장되고 환경과 적합한 변이들이 확산되는 현상이 이제 진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에카스만이 바로 이런 진화 현상이 가능한 거죠.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태계는 에카스의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프랙탈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프랙탈 뭔지 알아요? 프랙탈 무엇일까? 작은 구조와 큰 구조가 같은 패턴을 보이는 걸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큰 산맥과 작은 산과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해안선이 짧은 거나 긴 거나 거의 구조가 비슷하고